전통적으로 옛날에는 수업을 제대로 하면은 공인중개사반이나 감정평가사반에서 수업을 하면은 취득세부터 해요. 취득세,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그 다음에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좀 많은데 주로 요새 제일 좀 관심이 갖는 것은 가문의 세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증세,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제일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에 세수 거친 것만 해도 상속세, 증여세가 한 4조 6천억 정도 거쳤는데요. 증여세 부분이 더 많이 거칩니다. 그 다음에 강남 상구의 거래의 10건 중에 한 건은 상속계약입니다. 상속계약. 그래서 죽어서 내는 데드텍스보다도 증여세, 사전증여를 많이 관심을 갖죠. 또 내가 유언을 하기 위한 대연승탁이랄지 여러 가지 그래서 증여세가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때 가서 뭐 내가 세금 낼 것은 아니니까 살아남은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여기서 그래서 70세일 때 내 나이가 만 70세일 때 건강하죠. 건강할 때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사전 증여를 한다든가 또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을 어떻게 후손에게 증여를 하든 또 골고루 세판을 짜서 넘겨줄 때 그 방법을 알아야지 세금을 덜 낸다. 지금 국가는 우리가 동업자라 그럽니다. 지금 국세청 수장이 이만수 씨인데요. 대구 분이죠. 올해 56세인데 2004년 8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약 20조 원을 작년에도 더 거둬들였고 굉장히 그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씨하고 합작품 중에 제일 다른 그 청장 인사권 중에서 가장 잘한 케이스다. 그 사람은 임기 말까지 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이따 강의 시간에 그 사람이 잘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세 저항 없이 잘 거둬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세판을 짜야 됩니다. 지금 법인세가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우리가 22%를 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면 내가 조그만한 소득이 있었을 때 우리 양도소득이란 이런 것이 38% 구간입니다. 이제 6에서부터 되죠. 그래서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은 41.8%.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국가는 대한민국의 법인이든 개인이든 소득을 22%에서 41.8%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학회에서 말할 때는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상대로 지주회사다. 22%의 법인의 지분과 개인의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그러고 걷어들여서 군인들 병장도 월급도 주고 경찰 월급도 주고 도로도 놓고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말로 할 때 국가는 22%와 3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금의 1월 달에 자동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월 달 종부세까지 12번만 내는 게 아니라 가상세까지 합하면 뭐 13번, 15번도 냅니다. 그래서 세금 없는 달이 없지요. 내가 태어났더니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어주면서 주민세 내라. 화장품 하나 썼더니 농어촌 특별세도 들어가 있고 교육세도 들어가 있고 소주 한 잔 먹어도 주세, 담배세. 세금은 관세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2개로 분류해 놨는데요. 자산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에서 183일을 거주하면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납세 의무. 우리가 그 세금을 반하면 가장 세게 다스리죠. 그래서 요새는 흔히 말해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자영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세금을 제대로 알면 굉장히 적게 내고 안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대부분 우리 강남 3구에 재산을 물려주신 분들이 한 35억 정도, 30억에서 35억 정도 물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애아들이다 그러면 국가에 바쳐야 될 세금이 한 5억 돈 정도 돼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는 단일 세율인데요. 같은 세율인데 일본이 좀 높습니다. 일본이 55% 정도 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55%, 일본이요. 우리가 50%죠. 내 재산을 30억만 내 후손에게 물려줘도 50%를 세금을 물리게 합니다. 근데 1억을 가지고 내가 딱딱 5만 원짜리로 우리 서울에 우리 자식에게 1억을 물려주면 5천만 원 공제하고라도 성인 공제하고라도 45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미국의 벤자민 플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금을 어떻게, 국가는 부자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저 최 씨가하고 틀려서, 최 씨가라면 최순실가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최 사장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탈세, 절세, 페이퍼 컴퍼니 다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절세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하는가, 세금을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요새 제가 강의를 가거나 어디를 하면 34% 정도가 통계를 내보면 사전 증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한 25% 정도가 데드텍스, 상속세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많이 묻는 것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한 겁니다. 내가 좀 세금을 받고 있는데 어제 텔레비 보니까 한 달에 167만 원 정도 세금, 월세 받으면 세금 안 낸다는데 그거 안 내도 되느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세계가 가장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디 가서 수업을 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올랐을 때든 내렸을 때든 우리가 그 친절하게 국세청에 가면은 홈태스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어려운 양도세도 한 5천 원 계산을 해요. 하도 많이 상담을 했으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이 1년 세무서에 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친절하게 우리 용산세무서랄지 강남세무서, 상금세무서 가면 랜덤으로 부정을 못하게 직원을 그날 바꿔가지고 신청자를 바꿉니다. 오늘 가서 그 신고한 사람하고 내일 가서 신고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바꾸듯이, 그리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양도세를 해주는데요. 양도세는 다른 건 필요 없고 토지 부분하고 주택 부분만 좀 몇 가지만 알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취득세가 됐든 양도소득세든 신고를 해가지고 납세를 하겠습니다 해서 거의 무리가 없으면 세무사를 통한다든가 하면은 이거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 이거에서 고지서를 그날 발부해줘서 끝납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부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고를 해도 정확히 1년간 또 부채로 인해서 부담부가 있을 때는 평생간 영원히, 그 다음에 적어도 5년간 조사를 한 다음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월과세랄지 여러 가지 그 부당행위에 대한 계산 부인이랄지 여러 가지 따져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상속세, 그 다음에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신고해서 납부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이런 납세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절세할 때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상속세, 증여세 이 부분을 즉각적으로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5년도에 국감 자료를 보면
20억 이상 금수저들이 상속을 받아서 금수저. 이 트럼프도 뭐 상속세를 없애다. 미국은 주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 같은 것도 수증자가 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받은 사람이 내죠. 근데 주는 사람이 낸다든지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20억 이상 상속받은 사람들이 1785명 정도가 상속을 받아서 금수저가 된 거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4년도에 상속으로 인해서 가문끼리 3호제도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서 쟁송이 발생한 거, 상속으로 인한 쟁송이 발생한 건이 37,002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약 30만 명이 한 해에 돌아가시는데 이만큼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셨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정리정돈을 안 하면 그로부터는 이제 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2003년도를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성북교에 가면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대형각을 기부를 했죠. 법정 스님한테. 근데 그때 그 애동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35억을 줬는데도 나머지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증했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상대로 해가지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합니다. 딸이. 나 길상사에 준 건 좋은데 현금을 갖다가 카이스트한테 한 150억을 주는 것은 못하겠다. 결국은 졌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44억을 애동딸에게 유류분 청구를 했기 때문에 물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에서부터 아주 그 쟁송이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망자가 되고 나서 가족들이 더 평화로워야 되는데 재산은 안 오고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 법정 가정법원에서나 이런 행정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오는 게 1번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러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낸다는 것까지 알아요. 그죠? 두 번째, 증여세가 한두 푼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또 내주면 그 증여세까지 나온다는 것도 알아요. 아까 미국은 증여해준 사람이 내면 좋은데 우리 한국은 받은 사람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유라는 20살짜리가 무슨 증여를 했다면 자기가 증여세가 어디 있어? 말로 증여세를 낼 거야? 그러니까 그 증여세까지 내주면 좋은데 상속세는 틀립니다. 상속세는 망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을 다 더하는 겁니다. 뭐부터 더하느냐? 양발석에 숨겨놓은 5만 원짜리 2천만 원, 세 받은 거, 빚 친구한테 진 거, 주식, 삼성 주식, 연금, 임대소득, 토지, 집 한 채 있는 거, 상가 하나 있는 거, 오피스텔 하나 있는 거, 이 망자가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더하는 겁니다. 모든 걸 더합니다. 뭐 임대소득이고 금가락지 하나까지 다 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것을 유산세, 총체적인 유산세라 그러는 겁니다. 유산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합해 보니까 100억이다. 그럼 100억 곱하기 50%의 세금을 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증여세는 유산세 취득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4명이 있다 그럽시다. 근데 미리 내가 증여를 해버려야지. 그러면 2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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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억 줬다 그러면 각자가 25억 분만 내면 되는 겁니다. 나가 받은 것만큼. 그러면 세율이 30억이 아니니까 세율도 30% 구간으로 떨어지고 40% 구간으로 떨어지고 이런 혜택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묻는 세금이,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내가 세금이 어디가 있어서 상속세가 있어서 내가 어쩌란 말이냐.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37이라는 이 손톱깎이 회사가 중해홀딩스로 넘어가 버린 이유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상속세가 없었어요. 100억 가까이 나온 게. 그래서 지분이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상속한다든가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방향이랄지 이런 것도 주죠. 그래서 이 상속세는 누가 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제일 많은 거. 그렇잖아요?
아니 시집간 딸한테 그래 나 상속세 너 지분을 갖다가 과거에 과거에는 1991년 1월 2일 이전 가세분부터는 여자로 취급을 안 했어요. 아다시피 오빠가 6배를 더 가져갔거든요. 0.25%만 줬어요. 남은 재산의 0.25. 너 피 새겼으니까 출가 예외이지만 0.25를 줬어요. 이러던 것이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해서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 가세분에 대해서는 부인이 1.5를 갖고 피만 섞여도 111 이렇게 줬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35억을 망자가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럼 배우자가 한 명이 있고 배우자가 2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채태명의는 6명도 있고 7명도 있지만 실질자로 배우자는 한 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법에서 또 아랍도 아니고 그래서 배우자 한 명, 아들, 딸을 낳았다 그러면 35억을 어떻게 나눠갔냐면 배우자가 집사람이 1.5, 아들, 딸이 1 이렇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7분의 3, 7분의 2, 7분의 1이 이렇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부인이 15억을 먼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게 1.5가 너무 적다. 이거 나라적으로는 자식애들이 나한테 효도하는 것도 아니까 내가 50%를 먼저 갖자 이런 뜻인데 이게 법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배우자가 있을 때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30억까지 공제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속. 배우자가 있을 때는 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최소 5억에서 30억.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 놨느냐? 30억이나. 이건 상속세를 보류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열심히 당신하고 이렇게 살아서 모았는데 당신은 여자니까 10년 이상을 더 살 텐데 내가 죽은 다음에 국가에서 세금을 안 걷어가는 겁니다. 30억까지는. 그래서 이걸 보류하고 열심히 살다가 당신이 세상을 아웃할 때 그때 또 받아갈 테니까 국가에서 안 받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상속세를 유예한다 그래요. 안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어떤 사람인데 임한수 그렇잖아요. 한수하는 사람이에요. 국가의 국세를 한수하는 임한수 씨가. 그래서 30억까지 안 받아가는 것은 유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집에 있는 배우자가 20년 30년 살면 좋은데 당신 나 진짜 사랑했는데 나 당신 그래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농약을 먹고 돌아가셔 버려요. 그러면 부인이 상속을 받았는데 또 상속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그죠?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분할해서 등기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집이 하나 있는 것을 배우자 앞으로 등기를 해서 상속세를 물었어요.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또 일찍 돌아가시면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불합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법에서는 단기로 재상속에 대한 공제율 2번 받지 않으니까 2번 안 받겠다. 그래서 다른 배우자가 1년 안에 돌아가시면 전체 세금을 다시 안 받고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년, 3년, 5년에서 10년씩 10%씩 까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돌아가면 이 받은 상속세를 낸 부분에서 또 내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로 부인이 또 일찍 돌아가시면 단기로 재상속 부분에서 공제율이 10%씩 1년에 10%씩 이렇게 공제해서 10년간 해주는 제도도 있고 그러니까 무작위로 국가에서 뺏어가는 건 아니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많이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내에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6억을 사전에 증여해 주면 우리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많이 들으셨죠? 10년간 6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120개월이죠. 그래서 500만 원씩입니다. 과거에는 300만 원만 인정해 줬거든요. 14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500만 원씩을 인정해 줍니다. 왜? 그만큼 가사 노동비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한 달 월급이 500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6억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를 해주고
10년 안에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런 말 들으셨죠? 다 사전에 증여한 것은 다시 다 요속으로 다 흡수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상속을 증여를 해주고 아니 세상에 어때서 교통사고도 뭐든 부인이 일찍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죽는단 말은 이상하게 말하지만 어떤 세법적인 거 할 수 없죠. 다른 표현이 없어. 천당으로 갔다 그러죠. 그냥 뭐. 그렇죠. 물려줬는데 꼭 남자가 일찍 죽어오란 법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말하듯이 몸 건강이 최고. 저분은 제가 30년 전에 아는데 지금도 테니스 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저기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순서가 누가 먼저 죽었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기억한지 모르는 2003년도에 중국 항공기가 대구에 김해공항 디스탄에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세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앤드 두 신혼 부부가 누가 먼저 사망을 했느냐, 동시 사망의 추정 이론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법은 누가 먼저 세상을 사망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부부간의 공제가 기초 공제가 5억부터 출발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요 세금이 남은 재산이 5억부터 상속세에 해당됩니다. 근데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10억부터, 아까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것, 배우자에 대한 최소 공제까지 10억까지는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는데요.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5억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원 이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굴뚝 같습니다. 작년에 27%가 항원 이혼을 했는데요. 신혼 이혼은 25%밖에 안 돼요. 나리따 이혼이라고 그러죠. 애들 다 막내 결혼시키면 이제 빠이빠이 그만합시다 하는 게 이혼인데, 이때 이혼을 못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가 없다면 이 상속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공제를 받는 부분이 덜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혼을 해서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세법상 9가지나 되는데 개별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가 됐든 상속이 됐든 순서도 중요하고 죽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국세청에서 돈을 걷어갈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다른 세법하고 틀려가지고요. 적을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예컨대 이따가 양도소득세를 좀 해보면은 양도소득세 때 주택 부분에 있어서 국세청이 주택을 분류해낸 게 50가지가 넘거든요. 주택을 분류하는 게 50가지가 넘어요. 무주택, 1주택, 2주택, 분양권, 입주권, 당첨권, 세금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제3자 공유권,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내 집이 하나 생겼을 때, 이혼으로 인해가지고 집이 2개로 쪼개졌을 때, 합가로 인해가지고 집이 같이 합가가 됐을 때, 앤드 또 신랑 각시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이 2채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이 50가지나 돼요. 정확히 54가지나 돼요. 이런 것은 공부를 하고 난해하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왜? 세율도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똑같아요. 누진 공제율도 똑같아요. 해석만 달리 딱 하면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것보다 이해만 하면은 금방 쉬워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정도만 딱 알면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집에 가실 때 녹할 부동산 동네 복덕방에 가서 어이 김 사장 나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한번 내기할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겨요. 왜? 이렇게 쉽게 상속세 증여세를 설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으니까. 상속세 증여세에서 가문의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가문의. 특히 텍스워라고 해요. 전쟁이야 이것만. 양도세, 임대소득세는 국가와 내 개인 간의 전쟁이지만 상속세, 증여세는 사촌 이내의 인척, 반계, 혈족 간의 싸움이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국가 납부를 하기 위해서 신고 납부 제도는 덜 냈네 많이 냈네는 지방국세청 그다음에 관할 세무서하고 싸움이지만 이 상속세 증여세는 두 군데를 싸워야 돼요. 내 인척과 혈족, 내 존비속과 싸움이고 두 번은 국가와 싸움이에요. 상속이 개시일로부터 이제 6개월, 해외 거주자는 9개월 동안 신고를 하면 지방세무서장은 싹 수잡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성실하게 납부를 했나 안 했나를 조사를 1년간 해요. 1년간. 아까 우리가 하는 부채 같은 것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일반 자산의 포괄적 상속에 대한 개념은 5년 이상씩을 조사해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상속세를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내면 끝나는 거예요. 3개월 지나면 끝나요. 근데 이것은 평생 사후 관리를 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의 세금이라고 그래요. 가문의 세금. 증여는 꼭 앞에 내가 사전에, 내 죽기 전에 그래서 사전 증여란 말이 꼭 붙어요. 그 다음에 데드탁스. 왜 이게 같냐면 세율이 똑같아요. 10%, 20%, 30%, 40%, 50% 똑같고 누진공진도 같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같은 이유가. 아니 우리끼리 있는 말로 증여해 줄 놈이 상속받잖아요. 아들, 딸. 그죠? 우리가 남한테 퍼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해 줄 녀석이 상속받고 나 죽으면 상속받고 또 증여해 줬던 녀석이 나 죽으면 상속받고 그러니까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남 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죽은 후에 내느냐 내가 죽기 전에 미리미리 세금을 증여해서 세이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틀리지 다른 건 똑같은 거예요. 세금 자체가. 예를 든다면 30억 이상의 재산을 물려줬다 그러면 증여세가 됐든 상속세가 됐든 똑같이 50% 이상의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다 이렇게 하나 보시면 돼요. 근데 상속세하고 증여세 중에서 제일 많이 소송이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류분 청구. 유류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아까 길상사 얘기도 했는데 유류분 청구합니다. 생전 추석이나 설 때 안 와본 녀석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사망신고에 잉크가 마르니까 벌써 변호사 대동하고 옵니다. 유류분. 자기가 법적으로 법정에서 가져가야 될 유류분 상속의 2분의 1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이 유류분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놓은 것이 이것이 제일 많이 법정 싸움을 가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리해 놨습니다. 제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에는 특혜를 분양하듯이 누구한테 특혜 분양을 하듯이 장자 우선이고 아들 우선이어가지고 아들이 대학을 간다.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특히 대학 보낼 때 땅 팔아서 소 팔아서 장가도 보내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내가 아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드는데요. 엄마 아파트가 지금 14가거든요. 근데 얘가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2억 원 할 때, 3억 원 할 때 팔아서 유학 자금도 대주고 전세 자금도 대줬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요 계산해 보니까 요게 14억이라 그러대요. 엄마 아파트가 3억으로 유류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사망 개시일 날 이 재산이 얼마인가를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부분 할 때 이거 유류분을 청구했다가 빵꾸 맞은 게 뭐냐면 나 그 당시 나 2억밖에 안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이걸 안 팔고 지금 있었으면 이게 14억이나 갔는데 너는 이미 14억어치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너는 소송거리가 안 돼. 그것은 유류분에 대한 것이 과거에 주었다면은 과거에 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사망 개시일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중요시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쟁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 되는 건, 너 옛날에 어디 유학 갔을 때 내가 얼마 팔았고 그러니까 너는 꼼짝하지 마. 그리고 지금 덜 가져간 막내가 많이 가져가야 돼.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미리 사전에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정부에서 보는 것은 몇 년 전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사망일로부터 몇 년 전.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사망 개시일로부터 1년, 2년, 5년, 10년 요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미 내가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또 여러분들 여기 앉으신 분들도 상속재산을 받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1년, 2년, 5년, 10년이라는 이 연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가장 쉬운 거, 내가 요 죽는 시점보다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했던 것은, 무조건 사전에 증여했던 것은 11년 전 건 상관없어요. 10년 했던 것은 이 속에 다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음마 아파트 10억짜리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증여세를 물었죠. 증여세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냈던, 내가 아버지가 대신 내줬던 증여세를 냈죠. 그런데 이 재산을 다시 여기에 10년 안에 내가 죽어가지고 상속세를 또 내라 그러니 그건 두 번 내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정부는 두 번 안 받습니다. 그때 필요경비 형식으로 빼주는 것이, 증여세 내는 것은 뺍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1억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더하기는 같이 해요. 더하기를 같이 했지만 다음에 상속세에서 1억을 빼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중요한 게, 이때는 10년 전에 아들한테 증여할 때 내가 엄마 아파트를 10억을 줬는데 지금 내가 죽는 날짜에 보니까 이게 14억이 됐어도 10억만 더합니다. 아까는 틀리죠. 아까는 유류분은 내가 죽는 날짜로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사전 증여라는 게, 사전에 쌀 때 부동산을 증여해버리면 그때 금액으로 더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지금 올라있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러면 이거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증여한다는 뜻이 그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가격으로, 줬을 때 가격으로 이걸 한다. 그래서 10년. 조금 질문이 있는데. 질문은 끝나고 한다 그랬잖아요. 어르신은 꼭 질문이야. 거리에서도 질문하셔, 이 어르신은. 두 번째, 질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업 진행상. 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나와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질문하면 저분이 뭔 질문을 하겠다. 저분은 통장에 한 62억 정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압니다. 이 업이 뭡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 5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누구에게 증여해 주고, 여러분들 이건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집사람한테든 내 아들한테 뭘 토지를 증여했든 아파트를 증여했든 상가를 증여했든 뭐가 우리가 특수 이용 시설권을 증여했든 모든 것을 증여했을 때 5년 안에 팔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꼭 5년 후를 지켜라는 말은 2월 갔을 때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아들한테 음마 아파트를 5억에 증여를 했는데 5억에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이놈이 사업한다고 증여일로부터 딱 3년도, 5년 안 돼가지고 덜컹 팔아버려.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라고 하니까 팔아먹는 거지, 지가 팔아먹는 거죠. 그럴 때 취득 원가는 뭘로 잡히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68만 원 분양받았던 가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해줬을 때 그때 가격은 아버지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2월 가세 원칙이에요. 2월에서 가세. 그러니까 5년 하지 마라.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이 녀석이 지금 아버지가 이 음마 아파트를 팔려면 68만 원밖에 없어요. 취득원가가. 지금 14억이니까 예를 든다면 물론 이제 1세대 1주택에서 다 비과세 처리되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13억이라는 거의 돈이 이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텐데 5억에 증여했으니까 이 아들은 요게 취득 가격이 되거든요. 5억에서 14억이니까 요만큼이 취득 가격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아들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좀 이해가 어렵더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 5년 이내에 모든 재산을 팔게 되면 그 취득 가격이 최초로 증여했던 사람의 취득 가격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 이유는 국가에서 두 번 봐주지 않는다. 취득 가격을 부풀려 가지고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을 줄여주는 것도 국가에서 해줬는데 또 이 가격으로 아까 증여세도 6억까지는 또 안 받고 5천만 원까지 안 받는데 두 번 과세를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팔지 마라. 다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 내 아들한테 한 채만 물려줬어. 근데 아들이 두 개 사지 않고 집이 한 채야. 근데 우리가 2년만 보유하면 세금이 없죠. 만 30세가 넘어서, 만 30세가 안 넘으면 안 됩니다. 세대를 분류시켜서 1세대 1주택이면 5년 안 지켜도 돼요. 그렇잖아요. 세금 낼 값어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만 원에 집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500억이 됐다 그래, 이 집이. 그런데 9억이라 그러죠. 9억이라는 세금이 없으니까 100만 원에 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죠. 아까 68만 원에 사가지고 지금 14억이니까. 근데 1세대 1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1세대 1주택이 9억 이하는 대한민국에서 세금 한 푼도 없죠. 가세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때 5년이라는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집을 사가지고 1세대 1주택이야. 9억이 안 넘어. 그러면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1년이 아니라 잉크도 마르기 전에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2년만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 보면 2년만 보유한 다음에 파세요. 그러니까 2년 지나고 그다음 정오 지나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중요시해야 되고 1년과 2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피상속인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땅속에 들어가서 관 속에 있는데 세금을 걷든 안 들든 이건 누구에 남겨진 문제냐면 상속인. 자, 당신의 아버지, 혹시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년 안에 돌아가셨는데 각 재산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주식, 부동산, 임대소득을 조사를 다 재산별입니다. 여기서 전체 통합이 아니에요. 재산별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빠진 게 있다. 2억이 어디가 써버렸네. 2억이. 2년을 또 합해보니까 5억이 빵꾸가 났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쓰더라도 4억 9,990원은 과세권이 없어요. 이건 안 돼. 이건 아직 코드가 분할이 안 돼. 그러니까 5억, 6억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2억, 5억을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건 의제로 무조건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버려요. 이것은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상속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피상속인이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1년에 2억, 2년에 5억이라는 이 캐시를 5만 원짜리 심사인장으로 바꿔서 마늘밭에 묻은 것 같으니까 네가 증명을 하든지 아니라는 것이 증명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다 기부를 했다. 어떻게 증명을 해라는 거예요. 증명을 못하면 이 금액을 전액으로 이 동그라미 속으로 편입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딱 코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산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휴 이제 내일 모레 나 죽는데 요새 그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양평에 가면 저 북쪽에서 온 가신 아들이 다방에서 서빙을 한다는데 애인을 하나 만들자 하고 마담을 갖다가 펑펑 인력을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경운기 타다가 서산분이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이 이분이 꼭 그 부인의 말로는 이래. 그놈의 할아버지가 나한테는 1원도 안 주더니 나한테 세금 고산자가 날아온 거예요. 그럼 돈은 누가 썼어요? 그 마담이 다 써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금, 그 돈은 첩이 쓰고 세금은 본처가 무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를 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1년과 2년 안에 돈을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분리해가지고 뭐 남한테 줘버린다든가 또 현금으로 증여를 해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국세청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나는 100억이니까 가짜로 친구하고 짜고 야 너한테 25억을 빌렸다 그러죠. 특히 법인에서 이런 게 많죠. 20억을 빌렸다 그래요. 그러면 빚은 뭐가 빠집니까? 상속재산세 빼주죠. 그러면 이때 국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 그러면 빚이 언제 갚은다고 했는데 그러면 50년 후 보통 이제 빚이 상환할 때 50년 후 30년짜리가 있어요. 지금 세법의 코드는 2040년까지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부담부도 그래요. 자식한테 부담부를 걸어가지고 증여할 때도 그 누가 전세금을 빼줬나? 혹시 아버지가 빼주지 않았나? 은행의 부채를 누가 갚아? 이걸 코드를 딸리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5억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건. 그 다음에 나머지 재산은 4년에서 5년간을 조사를 합니다. 상속세를 냈어요. 이제 상속세를 내서 이제 당신 상속세 국가와 합의를 봤어요. 국가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1억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5년 후에 갑자기 또 상속세가 또 나왔어요. 이거 포괄적인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보니까 다른 데서 숨겨놓은 재산이 나왔다든가 벽장 속에서 금괴가 한 20몇 억 원짜리가 나왔다든가 주식을 엔젤 주식을 2만 원짜리를 해놨는데 이게 급등해가지고 20만 원 가 있다든가 이게 노무현 때 법이에요. 그러면 상속세는 지금 요만큼 신고했는데 돌아서니까 재산이 빵 늘어나 있죠. 이것은 세대에 전체적으로 공평가세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그 재산의 대물림을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속세는 항상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었지만 누가 죽을 때까지. 상속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그러면 전체가 그 상속인들한테 전체로 다. 상속세는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연대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게 있죠. 아버지가 딱 재산을 밀렸는데 상속을 다 받았어요. 오빠가 다 받았어. 근데 이 오빠가 나쁜 놈이야. 지가 상속을 많이 받고 사업한다고 홀거당해가지고 상속세를 안 내버렸네? 그러면 누가 연대 책임이 있냐면 잘 들으셔야 돼. 그 동생 같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연대 채무가 있어요. 연대. 우리가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3개월 이내에 또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을 하거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연대에서 4분의 8점까지 상속세를 물어라 그러는 제도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거죠. 이북에서 홀로 딱 나와가지고 아들, 딸도 없이 열심히 자기 배우자도 없이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서 딱 와서 피를 딱 우리는 혈족주의라 자기 사촌의 자기 아버지, 작은아비다 그러면 누구한테로 재산이 가요? 요 사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혈족주의만. 그러면 의무와 받을 수 있는 것도 의무, 권리잖아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작은아버지 빚도 네가 갚든가. 그래서 한정 승인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든다면 피를 나눈 혈족주의이기 때문에 뱃속의 아기도 살아만 돌아온다면 가정이에요. 살아있는 걸로 가정해서 혈족주의로 재산을 주는 겁니다. 옛날에 제주도 사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사실혼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살았어요. 그 아기를 잉태나 하면 걔가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1순위로. 단 살아서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혈족주의라 이렇게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피가 중요한 거죠. 피가. 그래서 이렇게 연도를 좀 기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이렇게 기억력이 좋게 하느냐? 아니 용산 세무서에 가니까 세무 공무원이 20명밖에 없는데
용산 시민들이 세금 내야 될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양도세 이런 건데 누가 이걸 하느냐. 이것을 세리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가 하느냐.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하는 겁니다. 기계가. 그 기계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네오. 네오란 새 거란 뜻이에요. 과거의 것은 N자를 안 붙였어요. 김영삼 씨 시절에는 750억 주고 만들었어요. 영삼의 시절은. 근데 작년에 7월분, 2015년 7월분부터 돌아가는 이 네오, 새 거. TIS는 삼성 SDS에서 2,300억 주고 만든 거예요. 야가 대한민국의 전 국민의 5천만의 국민을 주소별, 소득별, 세대별,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별 쭉 주소 이것을 다 얘가 이 속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각 일선 세무서에서 주민등록증만 딱 치면 이분은 주식이 얼마 있고 임대소득이 얼마 있고 세대가 어떻게 되고 몇 년 전에 뭘 팔았네 이걸 야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또 뭘 하나 추가시켰냐면 차명계좌, 주식, 명의신탁 이 통합 시스템을 또 여기다가 또 넣어놨어요. 앞으로 이제 점점 넣었죠. 그래서 이 녀석은 TIS 차세대 국세청의 차세대 행정 시스템이 양평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수 국세청장이 제일 먼저 취임하고 빨리 달려간 것이 양평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양평 여기 양평동 있잖아요. 양평 거기 가면 있어요. 하얀 건물이 그거. 그래서 걔가 이런 것을 소득을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하는 일이 뭐냐 예를 든다면 저분이 판교에서 저 어르신이 33년이신 어르신이 판교에서 5억을 뭡니까 토지를 제공하고 돈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받았네. 뭐 또 일반 사람한테 뭐 전세를 줬네. 그다음에 뭘 매매를 했네. 그러면 그 매매 이런 기록이 딱 여기 채팅이 돼가지고 요 5억이 어디로 쪼개지는가를 그때부터 얘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뭔지 알아들으셨죠? 그걸 5억에 팔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에 A와 B가 거래가 발생하고 매매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 코드가 다 여기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통폐합, 차세대 통폐합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새 특히 분양권 파신 분들 15일이면 딱 날라와. 300만 원이면 22만 원 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가 귀신같이 알아. 얘는 뇌물을 안 받아요. 얘는 절대 뇌물을 안 받습니다. 얘는 24시간 일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독일, 영국에 수출을 하고 있죠. TIS 시스템이죠. 부가가치세 같은 거 특히 우리 전자상거래 이런 거 모든 것을 홈택스로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또 만들었냐면 여기다가 PCI 시스템을 또 만들어 놨어요. 이건 2009년도에 만들어서 2010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야가 또 유명한 애예요. 야는 누구를 잡으려고 만든 시스템이냐? 1번 미성년자를 잡으려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너가 정유라 네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독일에서 7억 주고 집을 샀니? 반포에 어떻게 25평 전세를 8억에 사니? 너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이 PCI는 소득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너 재산이 이만큼이 늘었다더라. 일정 기간이란 말을 씁니다. 일정 기간. 4년에서 5년인데 올해부터는 15억 이상의 4년 단위예요. 4년을 딱 네가 이렇게 재산을 보니까 재산이 5억이나 늘었다고 신고를 했네. 그랬죠? 그 다음에 네가 쭉 준 것을 쓴 것을 어디 해외도 갔다. 제주도 가서 해안사람 먹었다. 성형수술 박근혜 씨처럼 받았다. 이런 것을 신용카드하고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한 5억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 재산이 10억이 늘었다고 재산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을 신고하는 금액을 이런 걸 싹 탄류해가지고 한 10억인데 7억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빼기 3억에 대해서는 탄류소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PCI가. 소득 관점에서 2010, 그럼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느냐? 미성년자 네가 대학생이고 군대 가 있고 그런데 네가 무슨 돈이 있고 이랬느냐? 이걸 증명해라는 거예요. 근데 연 단위로 이건 안 해요. 4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거, 변리사, 치과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소득에 관한 거. 특히 이걸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만든 것은 법인의 오너가 배임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을 마음대로 써버릴까 봐 야가 잡는 겁니다. PCI가. 이게 시스템이 꼼짝 못해가지고 아까 주식에 관한 것까지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우리 아들에게 1억을 넣어주면 과거에는 우리 아들이 이 1억을 써버렸을 때 아유, 아들이 돈 넣어줬는데 빼다 썼군요. 그랬을 때 증여세를 추궁하지만 지금은 야가 돈을 꽂아주는 순간에 차명 계좌를 해서 돈을 꽂아주는 순간에 증여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이 틀렸어요. 이것도 올해부터.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계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저 강화문에 있는 제일 무서운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FIU. 금융분석원. 금융분석원은 금융에 대한 것을 금융을 분석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소속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가 이것은 국무위원회에서 준 독립기관이에요. 현직 수사권은 없는데 팀장이 누구냐면 검찰이 팀장을 이루고 있는데 독립된 기관이에요. 오직 우리 조세심판원 이런 것도 준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금강원에 속해 있지만 금강원에 타치를 안 받아요. 그럼 야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CTR 거래를 할 때 2천만 원 이상을 또 1억 이상의 사람이 5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 현금을 고액으로 거래하는 사람 하루에 2천만 원 이상 거래한 사람은 무조건 보고를 일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은행에서 마감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통장을 계속 2개, 3개를 만들어 그러면 어디다 하실랍니까? 또 3억을 수표로 찾아 그러면 꼭 적게 돼 있어요. 사장님 이 자금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이건 보고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일일 결산을 연루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STR 1,000만 원 이하라도 마약 자금 같다, 도박 자금 같다, 의심스러운 자금 같다. 저 사람이 이상하게 현금만 달라 그런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각 자료를 모아서 욜로 자료를 모으면 이 친구는 할 일이 뭐냐면 검찰청, 국세청, 교통부 이런 데로 자료를 공개해 주는 거예요. 보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제도 하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제도도 있어요.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 계좌에 대한 거. 해외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자진 신고해라. 안 그러면 해외 여거 펀드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겠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야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을 감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세리 공무원이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다 기계가 합니다. 기계가. 컴퓨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고라는 시스템 때문에 전 국민이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더라 하더라도 너무나 이런 것을 지나치게 하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숨이 콱콱 막혀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좋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것을 지키면 어떤 걸 지키면 세금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내장을 맨날 하고 세법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내는 거예요. 몰라서. 아까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IMF 때부터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언제까지 신축을 한다든가 새 건물을 샀을 때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분리과세하고 양도소득세도 안 나게 해줄 테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6억의 신축주택을 사십시오. 이런 조건들이 있어. 그러면 조건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안 물릴 테니까 이렇게 분명히 프리벤션, 예방 교육을 해놨어요. 제발 좀 만 30세가 넘으면 세대 분리를 좀 해놔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같은 공간 내에서는 우리 국세청은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면 친한 친구 집에 옮겨놓으세요 이런 말까지 나와요, 안내가. 그래서 국세청의 안내 사항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게 뭐냐? 조건, 컨디션을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세금을 비과세 내지 감면하겠다. 비과세는 하나도 안 받는 거고요. 감면은 농투세나 이런 걸 좀 내고 엔드 50%만 받겠다. 75%만 받겠다. 내년부터 준공공임대를 8년에서 10년 또 4년에서 5년을 장기 임대로 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75%를 안 받을 테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고 방송을 했는데도 만약에 그걸 안 지키면 하루도 얄짤이 없어. 속된 말 얄짤이. 왜? 기계가 하니까. 우리가 민간인 같으면 25일 나 바빠가지고 데모하다가 왔으니까 좀 하루 지났어도 봐줘. 기계는 0.03%를 딱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10,000분의 3. 그런 거 어디 있어요? 하루 늦었으니까 10,000분의 3 이자 내고 가요. 안 내? 또 20%또 가산세 물려. 또 불성실 물릴까요? 40%까지 물리는 거예요, 이걸.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시 됐어요? 이 조건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달력에 써놔야 돼요. 오늘 가서. 달력들을 가져와요. 달력들을. 이게 잊어불잖아요. 이런 데다 써놓으면 달력에 크게 한 10가지만 적어놓으면 세금을 안 받아간단 말이에요. 일단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 어떤 조건을 좀 지키십시오 하고 국세청에서 홍보도 하고 맨날 오덕하면 이만수 레터라고 있어요. 이만수 씨가 요새 편지를 자주 보내요. 작년에도 50만 명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세금 안 받고 깎아줄 텐데 좀 이걸 지켜주세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을 알면 근데 이 조건은 오늘 내가 집 팔고 나서 조건이 해당되겠어요? 제발 2년 이상 사세요. 또 우리가 반포에 재건축 입주권을 샀으면 전 가족이 관리 처분이 떨어져서 또 준공일이 떨어져서 1년 이내에 어떻게 하세요? 또 뭘 어떻게 3년 이내에 어떻게 하세요? 면적은 이런 거 좀 이렇게 지켜주세요. 상속 받았으면 상속된 물건을 나중에 팔고 거주주택을 먼저 파세요. 근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먹으면 세금 매깁니다. 이게 다 세법에 이걸 정해놨는데 이걸 모르고 먼저 순서를 뒤집어 버린다든가. 예컨대 고양주택도 취득일이를 하고 다 틀려요. 2009년 세법하고 지금 신고일하고 주택임대사업자도 이걸 다 정해놨는데 자기 혼자만 9억짜리 나는 2년이 아니라 20년 살았으니까 세금이 없어 이런다고. 여기까지는 말어. 근데 이 사람은 뭘로 알고 있냐면 공시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복도방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계약서 쓴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근데 보통 음마아파트가 14억이면 예를 드는 겁니다. 공시가격은 8억 9천 잡혀 있어. 그러니까 14억 받아도 나는 세금 이런 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는 다음에 비교 사례라 할지 이럴 때는 다른 걸 적용할 때가 있고 이건 실거래 가격이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만 하고 싶답니다. 나는 집도 절도 없어. 근데 우리 대부분 그래. 우리 1층에 임대가 안 나가서 상가를 집으로 잘 개조해가지고 전 가족이 살아요, 거기서. 그건 주택입니다. 상가가 아니에요. 실질과세 원칙인 거예요. 그런 분 많아요. 여기 논현동에도 있고, 우리 삼성동에서도 상가 건물로 해놓고 거기다가 거주 건물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전 가족이 살아. 이건 주거용 건물이에요. 오피스텔. 이런 것을 조건, 이 컨디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좀 하겠습니다.